그래서 도대체 이제 중학교 때 좋은 결과를 보인 아이들 보면은 넌 어느 학원 다니니? 또는 어느 학습지를 풀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벼락치기를 갑자기 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전교 1, 2등급으로 치고 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져서 이렇게 잘 관찰해보고 살펴봤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오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아이들의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하위권이거나 뭐 비슷해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전교 1, 2등급으로 치고 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져서 이렇게 잘 관찰해보고 살펴봤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사실 미친 듯이 많이 읽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들 만나서 여쭤보면요,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늘 책을 손에 붙잡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들의 독서 능력이 막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풀이나 암기 점수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 다져진 독서 습관으로 또 중학교 때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이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 때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지식을 암기하거나 반복적인 문제풀이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점점 개념이 복잡해지고 논리적인 맥락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독서로 훈련된 내가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책을 통해서 쌓은 폭넓은 배경 지식은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마치 거미줄처럼 지식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 기억이 가능해지면서 방대한 중학교 학습량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요, 어른들과 달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학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밌어야 합니다. 둘째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학습할 때요, 놀이처럼 재밌거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래야 학습을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학습에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은 단순히 엄마가 시켜서 해요, 또는 이제 뭐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해요, 이런 외부 동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가 진짜 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꿈을 발견합니다. 나는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나는 이 분야 책을 더 읽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자기만의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가 있는 아이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학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요, 이 공부 결과가 늦게 나왔지만요, 집에서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점수가 당장 오르지 않아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또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고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거죠. 근데 이런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한 게 누적되어서 한 번에 터져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습관을 다지고 이 땅을 다진 아이들이요, 중학교 때 가서 높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물처럼 이 결과를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중학교 때 좋은 결과를 보인 아이들 보면은 넌 어느 학원 다니니? 또는 어느 학습지를 풀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벼락치기를 갑자기 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이런 학습의 엔진을 장착한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쥐어주고 스스로 메타인지를 발휘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아이가 당장 성적이 낮다고 이 결과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는 독서 습관, 또 이제 개념을 다지는 학습 습관, 이런 것을 심어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야말로 초등 때 성적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중학교 이후의 과정에서도 학습하는 데 굉장한 미래사회 리더로 만드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은 후에 꼭 해줘야 할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책을 읽히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하려고 생각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책을 읽은 때 질문할 때에는요,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식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부모님들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어떤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같이 보고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서로 굉장히 특별한 유대감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떤 지식을 확인하고 어떤 향상시켜주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너무나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아이와 먼저 같은 책을 읽어보시고 부모님들이 읽으시면서 질문이 떠오르는 부분이나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도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관계나 상상에 관한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똥을 읽고 나서요. 주인공이 누구였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닫힌 질문보다는요. 너가 강아지 똥의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너는 마음이 어때? 너는 이런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이런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엄마가 나랑 같은 이야기를 읽었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격려와 위안을 받으면서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은 뒤에 던지면 좋은 질문을 5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 넌 읽을 때 기분이 어땠어? 슬픈 기분이 들었어? 아니면 유쾌한 기분이 들었어? 이런 감정과 독서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상상을 확장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끝이 또 다른 이야기가 연결된다면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창의적 사고를 상상하는, 자극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 가치 판단 질문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이 결정을 한 거는 잘한 걸까?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치관을 좀 더 단단하게 또 소중한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비교와 연결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이야기랑 어떤 점이 비슷할까? 또는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차이점은 뭘까? 이런 걸 찾아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간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너가 다른 사람한테 이 책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든지 아니면 너라면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서로 만들어 보고 공유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처음 할 때요. 아이들이 보통 반응이요. 몰라? 라든지 또 어머니들이 되게 실망스러워 할 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아직 뚫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이렇게 길을 내주시면서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아이와 함께 한 단계씩 가시면 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질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 영재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 아이는 정말 영재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영재들은요, 어떤 지식을, 정답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그 지식을 왜, 어떻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의 양이 많은 것보다 그 질문 뒤에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 질문을 통해 확장하고 연구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의 이 깊이와 이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학 시간에 생각난 질문이 선생님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보다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데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대견하고 기뻤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단순히 이 정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세계를 확장하고 연결하면서 탐구해보고 싶은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어머니들이 그것들을 또다시 질문을 하면서 더 연결되고 확장하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을 때 살펴봐야 할 영재 징후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의 폭의 깊이가 어떤가입니다. 실제로 영재를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께 아이가 언제 영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가 질문하거나 몰입하는 게 남들과 달랐어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의 질문도 할 수 있구나, 이럴 정도로 왜 이 상태 자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걸 넘어서서 확장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지?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요, 기존의 정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도 정말 그렇게 되나요? 이게 정말 그런가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정답이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의문을 많이, 호기심을 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3번째로는 창의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 방법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이걸 확장해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가 이 막연한 상상뿐만 아니라 자기 알고 있던 어떤 논리를 결합시켜서 그것이 상상이 실제가 되도록 창의적으로 발산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재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반대로 우리 아이는 질문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이 엉뚱한 얘기만 해요. 이거는 전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자라면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어서 그렇기 때문에요. 질문의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질문 자체로 아이가 어떤 세계의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품었다는 것 자체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것들이 더 확장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질문을 살펴보면 수준을 알 수 있나요? 네, 질문의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질문을 듣고 수준을 평가하시기보다는 이 질문에서 좀 더 수준 높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따라서 보면요, 6가지로 질문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 수준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똥을 읽었을 때 주인공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이런 단순한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있죠. 두 번째는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 강아지 똥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얘는 왜 더럽다고 말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유나 인과관계 등을 설명해 보는 질문이죠. 세 번째는 적용 수준의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강아지 똥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실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주인공이 정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공정했을까요? 아니면 이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라고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분석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방법이 정말 더 나았을까요? 이 결말은 공정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평가해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창조 수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이후에도 연결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인공의 선택이 이 방향으로 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는 시대적인 배경이 이 시대가 아니라 현대시대, 미래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만 기억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새롭게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하고 재창조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을 할 때 처음 운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참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생각이 게으르다고 하죠. 근데 조금씩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점점 확장시키고 연결시킬 때 아이들도 점점 더 많은 이 캐퍼블이 넓어지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데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도록 도와주는 좋은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궁금하거나 호기심을 갖는 게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왜 이럴까? 또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가진 질문을 같이 던져주시면 아이들도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비롭고 경이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책에서 본 내용을 실제로 현실과 연관지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공룡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공룡 뼈 조립하는 그런 걸 해본다던가 아니면 화석을 채굴하는 그런 키트를 해본다던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밤하늘 별자리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 별자리 앱을 켜고 하늘을 보면서 실제로 찾아본다던가 그것에 관련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점점 확장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책에서 본 내용을 책에서 끝내지 않고 현실과 연관지어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탐험해볼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생각할 때 지식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고 이것들을 실험해보면서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기다려주는 책 읽기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세요. 아이가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먼저 대답을 해줘 버리신다던가 아니면 정답을 이야기해 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는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 수준에서 더듬더듬 천천히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언어 지능과 정서적인 지능이 함께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맞는 이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점점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을 꺼내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 새로운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영어를 참 못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같이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함께 말하고 읽어가는 걸 이제 같이 배워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나도 프리토킹으로 할 거다. 책 원서를 읽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영어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책 안 읽으셨고 또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이 수준에서 함께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그림책부터 또는 아이가 읽는 책부터 같이 읽어가면서 독서 수준을 같이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와 함께하는 경험이 부모님을 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독서 습관을 길러주시려면 책 읽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책 읽기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책 읽는 시간이 참 좋아 라고 느끼는 것이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좋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속, 반복, 예외 없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가장 빠르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9일 정도를 그렇게 지속, 반복, 예외 없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 부지런히 함께 러닝메이트로 함께 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함께 읽어주신다던가 아니면 그 시간만큼은 이 방해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던가 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서 아이들이 책에 이 몰입되고 또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영어, 독서 참 해야 할 것이 많죠. 이 질문은 단순히 이 과목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무엇에 중점을 두고 키워야 하냐 이런 질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과 영어의 토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읽고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문장제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에서 물어보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저 단어를 많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맥락상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인가를 잘 파악해야 아이들이 잘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과 영어를 공부하는 기본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 또 인지적 능력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토대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이런 생각하는 힘과 또는 인지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